저는 얼마 전에 되게 화두가 됐었던 양자 컴퓨터랑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블록체인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좀 흥미가 생겨서 좀 알아보게 됐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 초심자를 위한 그런 내용보다는 굉장히 바로 수식부터 들어가는 블로그와 글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준비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까지 그리고 스터디에서 너무 깊게 들어가긴 어려우니까 좀 어떤 몇 개 단어라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현재 블록체인에서 사용하는 암호 알고리즘은 다 아시다시피, 먼저, 네. 저희 비대칭 암호키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서명을 하고 있죠. 이더리움이나 뭐 대부분의 같은 경우에 ECDSA를 쓰고 있고, 뭐, EDDSA 정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RSA는 서명용으로는 별로 쓰지 않고 있으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A가 B로 얼마를 보낸다고 하는 트랜잭션을 만들고 이거를 먼저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해시하고 이거를 보내는 사람의 비밀키로 암호화해서 서명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트랜잭션에 대한 검증을 A가 했다는 거를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래를 검증하는 사람은 A에 대한 공개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가 알아서 해시한 거랑 그다음에 같이 받았던 서명을 송금인의 공개키로 풀었을 때 나오는 값이랑 같은지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서명을 하는 도중에 이 비대칭 암호키 알고리즘이 활용이 되는데 저희가 이거를 블록체인에서는 그 어떤 데이터를 암호화하기보다는 인증용으로 사용하고 있죠. 이 사람이 보낸 데이터가 맞다라는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OW를 쓰는 곳에서는 해시 암호 알고리즘도 쓰고 있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샤256 쓰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샤3를 썼었죠. 지금은 이제 POS로 완전히 넘어가서 안 쓰지만은. 그래서 어떤 블록 전체를 해시했을 때, 그 전체 블록 해시 값이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넌스의 값을 계속 랜덤으로 바꿔가면서 계속 브루트포스로 돌아가면서 블록을 계속 해시해봐서 어떤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그렇게 계속 해시를 돌려보는 그런 알고리즘을 POW에서 쓰고 있죠. 그럼 이 암호 알고리즘을 왜 믿고 우리가 쓸 수 있냐고 하면은, 아까 이제 앞에서 동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비대칭 암호키 알고리즘은 이 소인수 분해나 이산대수, 이산로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타원 곡선의 어려움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단방향 함수 일종인데, 한쪽 방향 계산은 금방 끝나는데, 반대 방향으로 계산하는 거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특성을 이용한 거죠.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큰 소수 프라임 넘버 곱하기 소수 연산은 컴퓨터한테 굉장히 쉬운데 이 곱셈이 된 결과를 이용해서 역으로 어떤 소수 두 개를 곱해서 나온 건지를 인수분해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아직까지 나온 게 없어서 계속 나눠봐서 나눠지는지 트라이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산대수, 이산로그 문제도 이런 거 뒤에 x승을 구해서 모듈러 p 연산하는 거는 쉬운데 x를 모르는 경우는 굉장히 어렵죠. 이것도 다 노가다 띄워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비대칭 암호키 알고리즘은 이 단방향 함수의 일종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반대방향 계산은 노가다를 띄워야 되기 때문에 그걸 믿고 암호를 쓰고 있는 거죠. 수학적으로 검증이 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해시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우리가 POW에서 믿고 쓰는 이유는 입력값이 조금만 바뀌어도 결과값이 엄청나게 달라지고
입력과 출력 간에 뭔가 수식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넌스를 몇을 바꾸면은 이 블록으로 해시를 때려봤을 때 블록 해시가 얼마가 나올게라는 게 전혀 예측이 안 되죠. 그러니까 계속 그냥 different nonce value를 넣어서 계속 노가다 끼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정렬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가 넣는 넌스 값과 이 나오는 블록 해시 값 간에 완전히 정렬이 틀어져 있고 임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면 이 두 경우 모두 뚫릴 수 있다는 말이 이 나왔더라고요. 비대칭 암호키 알고리즘을 활용하면은 쇼어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고 해시를 이용해서 넌스를 찾는 이런 것들은 그로버 알고리즘이라는 거 쓰면은 파괴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옛날 2019년에 구글이 양자 컴퓨터가 어느 정도 특이점, 그러니까 싱귤레리티에 도달했다라는 발표를 하니까 비트코인이 급락했어요. 그 이유가 사람들이 이제 이게 이것 때문에 비대칭 암호키가 뚫리고 POW 쓰는 비트코인이 글로벌 알고리즘으로 뚫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던 거죠. 양자 컴퓨터가 뭐길래. 그래서 보면은 이, 이 빨간색이 지금 NFS라고 해서 지금 가장 빠르게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number of digit, 그러니까 수가 커질수록 number of operation, 연산해야 되는 양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근데 쇼 알고리즘을 쓰면은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아서 금방금방 뚫릴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죠. 여기 스케일이 로그 스케일이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양자 컴퓨터가 뭘까 해서 제가 여기 깊게라고 쓰려다가 얕게라고 바꿨습니다. 양자 현상이라는 거는 이게 우리가 뭐 전류라든지 뭐 소리라든지 이런 연속적일 줄 알았던 물리적인 값들이 알고 보니까 불연속적, 불연속적인 덩어리들의 합이었고, 그러니까 결국 어떤 물리값에 굉장히 작지만 최소 단위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뭔가 우리 생각과 다른 중첩적인 현상이 있어서 우리 눈에 직관적이지 않은 결과들이 발생하는 그런 거를 양자 현상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서 쓰는 어떤 정보 저장을 다니는 큐비트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컴퓨터에서 쓰는 비트는 0 또는 1을 담고 있어서 만약에 두 개의 비트가 있다면은 첫 번째 비트는 1, 두 번째 비트는 0을 담고 있어서 1, 0, 이 두 개 비트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 4개 중에 딱 하나의 경우를 담고 있다고 하면은 큐비트는 그 양자 상태의 중첩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거를 계속 수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이야기가 난해한데요. 큐빗이라는 건 결국 0이라는 상태와 1이라는 상태가 중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그래서 A 얼만큼, B 얼만큼 그걸 확률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요 비트 하나가. 그래서 그거를 측정해 보면은 뭐 3번은 0이 나오고 7번은 0, 1이 나온다. 그러면은 뭐 A는 0.3, B는 0.7 이런 큐빗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큐빗을 여러 개를 한 번에 묶어 놓을 수 있는데 묶어 놓게 되면은 이 두 개의 큐빗은 00, 01, 네 개의 상태가 계속 그냥 다 갖고 있는 거죠. 요 왼쪽에 클래시컬 비트처럼 네 개의 상태 중에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이 네 개의 상태를 다 갖고 있는 거죠. 중첩돼 있는 상태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실제로 구현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큐빗의 특징은 슈퍼포지션, 그러니까 한 개의 큐빗은 두 양자 상태, 1과 0이 확률적으로 동시에 존재함. 그러니까 하나의 큐빗은
0과 1을 simultaneously하게 인코딩하고 있다. 그리고 인탱글먼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큐빗을 묶어서 연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에 두 개의 큐빗을 묶을 수만 있다면은 네 개의 퍼뮤테이션들을 사이멀테니스하게 가지고 있다. 00, 01, 10, 11이라는 두 개의 비트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상태를 얘는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큐빗을 3개를 묶을 수만 있다면은 8개의 상태를, 4개를 묶을 수 있다면 16개. 그러니까 이에 n승만큼 동시에 상태를 가질 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처음에 항공과들을 좀 충격에 빠뜨렸죠. 이러면 NP 문제가 다 풀리는 거 아니냐. 그랬던 거죠. 세 번째 특징은 양자가 이게 막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첩된 상태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값이 뭐냐라고 읽으면은 그때 붕괴해버려서 뭐 하나의 상태로 결정돼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읽고 난 뒤에는 그때부터는 중첩된 상태가 아니라고 해요. 저도 몰라서 그냥 말로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프로그램은 주로 이제 회로를 이용해서 구현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Q0, Q1, Q2, Q3, Q4가 큐빗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태가 중첩되어 있는 큐빗이고 여기 앞에 리셋이라는 게 있어서 얘를 그냥 0으로 리셋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로에는 하나의 큐빗이 들어갈 수 있는 게이트가 있고 두 개의 큐빗이 들어갈 수 있는 게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측정 이런 걸로 구성이 돼요. 그러면은 이 큐빅 게이트들이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 측정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첩된 상태로 계속 이 게이트를 지나오는 거죠. 이 큐빗이. 그러다가 측정을 만나면은 아까 그 중첩된 상태가 붕괴되고 값이 딱 하나로 측정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고정 컴퓨터 영역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Q1, Q2, Q3, Q4 요때는 중첩 상태니까 얘가 16개의 포지션을 가질 수 있고 이게 막 중첩된 상태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얘가 게이트를 막 통과해서 어떤 페이지를 가지다가 측정이 딱 되는 순간 0, 1, 1, 0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비트로 연산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값을 가지고 다시 클래시컬한 컴퓨터에 넣어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굉장히 중첩된 상태에서 큐비트를 아까 제어할 수 있는 게이트라고 말씀드렸는데 되게 많은 게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드마드 게이트, 뭐 수압 게이트, 뭐 컨트롤드 낫 게이트 뭐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까 회로를 구성하면은 뭔가 나도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짜기 되게 어려우니까 IBM이나 이런 데서 QIS 키이란 걸 이용해서 파이썬에다가 이걸 라이브러리로 임포트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getting started 이런 거 따라가면은 내가 X 게이트를 1번에다 달고 H 게이트를 달고 CX 게이트를 달고 매저 측정이죠. 측정을 달고 그리고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실행해 보면은 양 큐비트 시뮬레이터가 돌아서 대충 한 100번 정도 큐빗을 돌리면은 이 결과값에서 측정되는 것들이 확률이 어느 정도 나오더라. 그런 것들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그러니까 측정할 때 상태가 결정되어 버리는 특성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어떤 중첩된 상태에서 모든 경우의 수를 탐색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하고요. 그것보다는 특정 패턴을 찾는데 되게 유리하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까 막 중첩된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양자 컴퓨터가 발전하면은
우리가 막 2의 n승의 브루트 포스 돌려야 되는 NP 문제까지 모두 양자 컴퓨터가 풀어버릴 것 같은데 아직 NP를 잘 푸는지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슈어나 그로브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수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특정 이산 로그를 얘가 잘 풀어내는데 이 이산 로그를 풀어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의 어려운 대수가 잘 풀린다는 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그럼 양자 컴퓨터로 요 슈어나 크로버에서 요 이산 로그까지만 만들어내서 양자 컴퓨터에 넣고 그 뒤에는 우리가 아는 다시 고전적인 컴퓨터로 돌리면은 좀 비대칭 암호키를 빨리 풀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쇼 알고리즘에 대해서 어, 좀 가져오려고 했는데 엄청 어렵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 정도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얻어가실 거는 이걸 알면은 공기키 암호 방식을 쉽게 깰 수 있다. 예전보다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그런 킬러 어플리케이션이고요. 그로브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해시 알고리즘에서 해시의 특징이 정말 정렬돼 있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배울 때 정렬되지 않은 항목들 중에서 뭔가를 찾으려면은 n개를 당연히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면은 왠지 루트 n개만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해요. 어떻게 n개를 찾지 않는데 정렬이 되지 않았는데도 루트 n개만을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특이한 알고리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응은 어떻게 하는지 그로브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시간 복잡도가 루트 n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칭키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이나 해시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키 길이를 두 배로 늘리거나 혹은 해시 길이를 두 배로 늘리면은 시간 복잡도가 루트 n이 되더라도 현재와 비슷한 정도의 난이도가 되기 때문에 그냥 두 배로 늘리면은 대응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쇼 알고리즘 이거는 좀 세서 미국이 대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라고 하는 NIST라는 데서 그 경쟁을 시키고 있습니다. 컴피티션을 시키고 있는데 PQC라고 해서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라고 하는 암호화를 인간으로부터 경쟁을 시켜서 지금 라운드를 계속 진행시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2022년에 가장 최근의 라운드가 발표가 됐다라고 하고요. 암호하시는 분들은 이 중에 하나가 깨졌다라고 하는 뭐 최신 뉴스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제목에 보시면은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중국은 QKD라는 거를 좀 밀고 있다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양자 컴퓨터가 아니라 양자 암호 통신 기술이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암호를 얘기할 때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누는데 1세대는 우리가 치는 패스워드 혹은 그냥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예요. 그러면은 양자내성 암호에서는 이거는 트루 랜덤 제너레이터라고 해서 어떻게든 랜덤 값을 얻으려고 하는 알고리즘을 잘 만들려고 하는 거죠. 뭐 하드디스크에 뭐 액세스 타임을 가져온다든가 뭐 어쨌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엔트로피 값을 가져와서 어떻게든 랜덤 넘버를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을 TRNG라고 보통 하고요. 그 디센트에서도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아마 하드웨어 모듈을 쓰거나 해서 아마 다 처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야 인증을 다 받으니까요. 양자통신에서는 양자 난수 발생기라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칩인데 양자를 써서 정말로 진짜 랜덤 넘버를 얻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이제 우리가 뭐 주로 아는 AES나 DES 같은 대칭키 암호인데 양자 내성 암호는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를 두 배로 늘리면은 그로버 알고리즘에서는 대응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양자 통신 개념에서 이제 이게 양자 키 분배로 얘기가 들어가는데 이게 양자 컴퓨터랑은 완전히 다르고 키를 분배할 때
이 모듈을 쓰면은 서로가 중간에 해킹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대칭 키를 나눠 가질 수 있다. 그렇게 홍보하는 암호 하드웨어 모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중국이 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좀 밀고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3세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공개키 암호고 이거를 양자 내성을 암호를 가진 거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ECDSA나 RSA에서는 양자 내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키기를 아무리 늘려도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쪽으로 암호 알고리즘을 바꿔야겠다라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QKD는 퀀텀 키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서 양자 컴퓨터와는 다르게 암호 키를 양자적인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분배하는 방법이고 NSA라고 하는 미국 안보국에서는 권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Should I use the QKD system to protect my 하면 No, 쓰지 말라고 하죠. 별로 안 좋나 봅니다. 그다음 QRNG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우리가 암호에서 그래 진짜 랜덤 값을 얻는 게 중요한데 어떤 양자를 이용해서 진짜 랜덤 값을 얻어내는 그런 칩이고 갤럭시 퀀텀 같은데 들어가서 이제 그런 키 생성이나 이런 게 필요할 때 실제로 랜덤 값을 얻어와야 될 때 그럴 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작은 SE나 이런 데서는 그 뭐라고 하죠? 그 반도체를 생산할 때 만드는 지문 같은 패턴을 이용해서 개인 키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펍이라고 하나? 어쨌든 암호의 세계에 가면은 되게 퍼프. 네, 맞아요. 그래서 SE는 암호의 세계에 가면은 다들 랜덤 넘버를 좀 어떻게 얻어오는가에 대해서 되게 다들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양자를 이용해서 좀 대응할 만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양자 컴퓨터랑은 좀 다른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생각보다 만능은 아니었던 양자 컴퓨터. 저는 이 세계가 오면 MP가 다 깨지고 뭐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이거 뭐지? 지금 하지만 블록체인에는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뭐 서명이라든지 POW에서 쓰고 있는 해시라든지 다 깨지니까요. 찾아보면 이제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들 다들 많이 하는데 요새 챗GPT나 이런 뭐 미드전이나 이런 AI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빨리 바뀔지 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표준 NIST에서 진행하고 있는 PQC 컴피티션 라운드 결과가 나오면은 한 번쯤 보고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